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이제 마스크는 옷처럼 됐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밖에서 활동하기가 불가능한데요. 최근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조차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숨쉬기 편하다고 망사 마스크 착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망사 마스크의 입자 차단율이 평균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이죠. 망사 마스크는 착용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6월이죠.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에 누명을 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2부는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최근 화재가 발생한 코나 EV에 대한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자, 지난 6월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자, 실제 수사에서는 학대 사실이 없다는 결론이 났는데도 폭언과 폭행이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해당 보육교사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또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먼저 청와대 청원을 통해서 알려진 보육교사를 향한 폭언과 폭행 문제,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 현장 근로자들이 겪는 폭력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셨다고요? 네. 작년 하반기에 진행된 연구였고요. 예. 네, 보육교사 인권 인식 및 보육 현황과 관련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예. 주요 내용 자체는 보육교사들의 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사건의 경우에 실제 수사에서도 학대 사실이 없었다고 결론이 났는데 이렇게 의심만으로 폭언과 폭행이 발생하는 일도 이게 종종 발생을 합니까? 네. 학부모들의 이제 폭언, 폭행 같은 경우는 예. 작업장 폭력 상황과 연관이 된 문제인데요. 예. 이제 작업장 폭력과 관련해서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예. 이 중에서도 이제 학부모로부터의 폭언, 폭행이 가장 빈도가 높은 작업장 폭력 사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어떤 모욕적인 비난이나 고함, 욕설 등을 했다, 이걸 경험했다라고 응답한 보육교사들이 2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비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요. 저희가 끊고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지난 6월에 발생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실제 수사에서는 학대 사실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폭행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해당 보육교사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잠시 끊고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자, 잘 들리시죠? 네네. 예. 자, 보육 현장에서 이런 아동학대 의심 사례들 수없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냥 참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제도들이 이제 작동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좀 다쳐서 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학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게 이제 학대라기보다는 안전사고인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육 현장에서는 이를 이제 아차하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해서 이제 아차사고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은 이제 이게 학대다라고 이제 의심을 해서 이제 보육교사들하고 갈등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육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현장에서 이제 작동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대부분 보육교사들이 좀 참고 넘어간다. 예. 해당 사건들 사회 밖으로 나와서 보면 피해자 입장입니다. 우리가 피해자는 좀 가해자에게서 분리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 아이가 계속 등원을 하게 되면 학부모와 마주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육교사들을 제대로 좀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네. 원래는 이제 그 보육교사들을 이제 분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보호 제도들 자체가 있습니다. 정서 지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법적인 제도가 작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보육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그 어린이집이 이제 방구성 같은 경우에 연령별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아이가 이제 문제가 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의 돌봄 권한 자체를 침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한 반 정도가 보통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다른 반으로 사실은 이제 보내기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까지는 이제 보육침상에서 이 아동을 어린이집이 강제 퇴소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계속 보내겠다라고 하면 그 어린이집에 계속 가야 되고 그 보육교사를 계속 만나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를 강제 퇴소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강제 퇴소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어린이집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20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침을 삭제를 하고 이렇게 좀 제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도 강제 퇴소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강제 퇴소는 안 되고 있는 거죠? 네네. 자, 여러 가지 좀 보육교사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긴 한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호장치가 있지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사실 적용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지난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좀 회사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보육교사들은 이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까? 네. 그 직장 내 괴롭힘 보육교사들도 당연히 이제 보호받게 되는데요. 이 부모님과 이제 보육교사 사이에 일어나는 그 갈등은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상황이라기보다는 작업장 폭력 상황이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직장 상급자와 동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업장 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쉽게 이제 이해하기에는 감정노동법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보육교사들은 영유아 보육법상에 이제 제약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돌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유아 보육법상에 이 보육교사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어서 영유아 보육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충돌을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법이 우선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뭐 제도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적용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들립니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 개선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결국 해결책으로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보육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이제 안전하게 보육하고 아이들을 이제 건강하게 길러내는 데에 목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가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육교사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 계속해서 이걸 받아줘야 되는 입장에 아무래도 자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보육 지원 체계상에서도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강제 퇴소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부모님들 사이에 이제 나쁜 평판들이 퍼지게 되면은 운영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보육교사가 부모님들한테 강하게 어치를 취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하신 말씀 중에 보육교사 분들이 다 참고 버틴다라는 말이 좀 기억에 나는데, 이런 게 문제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이나 또 정보 제공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그 교육교사들
자체가 이런 권리구제를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예. 사실 인지가 좀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정보가 어디에서 제공이 되고 법률 상담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 교육이 좀 의무적으로 실시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교사들에 대한 교육보다 부모님들의 인식 개선 교육이 좀 우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 교사가 한 명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예. 부모 교육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인식 개선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지금 부모 교육도 사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부모 예. 교육의 내용 자체가 대부분 그 아동을 보호하는 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보육 교사의 권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조금 포함시켜가지고 부모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제 주변에도 보육교사분들 계신데, 네네. 이직을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이 근로 환경이 좀 크다고 보십니까? 네네. 이직이 높은 이유는 예. 근로 환경하고 완전히 연동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다만 예. 지금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작업장 폭력보다도 이제 보육교사 처우라던가 노동권과 관련된 부분이 이직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돌봄 공백이 심해지면서 이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네. 얼마 전에 공공연대 노동조합에서도 처우 개선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고용 불안정, 근로시간 문제 등 그동안 좀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터졌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이고요. 예. 일단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 대응이 이제 긴급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보육교사의 이제 업무가 가중되고 피로가 이제 누적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가속화돼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전부터 보육교사들이 그 고강도 노동과 장시간 근무 문제가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네. 재작년부터는 휴게 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법령을 준수하려는 노력들은 현장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다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보육 현장의 특수성이 있어요. 예. 아이를 떼어놓고 교사가 휴게를 갖기 힘든 그렇죠. 보육교사의 이제 그 특수성 때문에 예. 이 휴게가 이제 온전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에 지금 보육 지원 체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3월부터. 예. 그랬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개편된 보육 지원 체계가 정상적으로 현장에서 작동을 하지 않아요. 긴급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정착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강제 퇴소도 좀 필요해 보이고, 급여나 이런 환경 문제, 쉼의 문제, 폭언, 폭행, 학부모의 인식 개선, 이런 문제들 다 짚어주셨는데, 지금 현장에서 가장 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이 보육교사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예. 조금 이제 나의 아이를 돌봐주는 선생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조금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보육교사들한테 이제 어떤 행동을 하실 때도 보육교사도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조금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이 아이들의 건강한 또 보육 환경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육교사분들의 근무 환경이 좀 개선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미 육아정착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동작입니까? 네, 요즘 환절기잖아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난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감기 걸리기도 쉽고. 예. 네, 또 이런 날씨에 만성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리 예. 형진 아나운서처럼. 그래서 우리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호흡기 건강을 챙겨야 하는데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더욱더 나의 이 호흡기 건강을 지켜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호흡기 질환에 좋은 스트레칭을 준비해봤죠. 예. 그러면 비염 네. 등에 좋은, 호흡기에 좋은 스트레칭 준비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스트레칭의 자극점이 바로 등, 척추, 주변 근육들인데요. 이 주변 근육들을 완화시켜서 흉부를 팽창시켜서 또 폐포 활성화를 도울 건데요. 예. 또 요즘 또 많이 추워지다 보니까 몸이 많이 쪼그라들죠. 그렇죠. 웅크라들게 되고 그럴수록 우리 몸의 근육들은 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날씨가 추워질수록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셔서요. 몸을 부드럽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몸이 다치실 위험이 커요. 왜냐하면 근육들이 부드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열시키는 그런 스트레칭을 좀 많이 오래 예.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과 같은 스트레칭은 평소에 틈틈이 해주시면 중요합니다. 예, 오늘 참 많은 걸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동작 같은데 귀 쫑긋 해주시고요.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 볼 수 있는 스트레칭 바로 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가슴과 배를 매트 바닥에 대고 누워 볼게요. 다리 너비, 골반 너비만큼 벌려주시고요. 엎드려 누운 상태로 팔꿈치 구부려서 두 손 가슴 옆 바닥에 대볼게요. 예. 그 상태로 들이마시는 숨과 함께 손바닥으로 바닥 꾹 밀어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 세워볼까요? 예. 그렇죠. 그러면 가슴, 복부가 바닥에서 천천히 떨어지겠죠? 예. 이렇게 복부, 가슴이 바닥에서 떨어지셨으면 이 두 손바닥 등 뒤로 가져가요. 바닥에서 떼신 상태에서 바닥에서 손을 떼고요? 그렇죠. 허리 기립근 힘이 중요합니다. 버티시면서 일단은 두 손 떼서 등 뒤로 가져가셔서요. 깍지 껴볼게요. 버티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요? 네, 허리 힘 살짝 중요한데요. 예. 깍지 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면서요. 예. 등 뒤 깍지 끼시면서 상체 살짝 더 이렇게 세워볼게요. 상체 들숨과 함께 조금 더 세워보시고요. 내쉬는 숨에는 어깨 기압 멀리. 자, 여기서 더 가능하신 분들은요. 손을 좌우로 살짝씩 흔들어 주시면서 앞뒤로 트위스트. 척추 근육 자극 느껴지시죠? 그 상태로 호흡 이어가시고요. 예. 다시 손 풀러서 가슴 옆 손바닥, 그리고 천천히 복부, 가슴, 이마순으로 제자리. 그리고 돌아옵니다. 어떠신가요? 이거 너무 힘든데요? 네. 아니, 이게 척추, 허리, 등 다 자극은 옵니다. 맞습니다. 이게 손바닥이 바닥에서 떼는 순간 허리 기립근에서 그 허리 뒷 근육에서 굉장한 자극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척추 주변 근육들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이 흉곽 이런 부분들을 활짝 열어주는 스트레칭이거든요. 예. 오늘 제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주는 스트레칭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은 폐와 기관지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동작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아주는 그런 동작들이니까요. 꾸준히 실천하셔서 정말 이 환절기마다 찾아오는 이 만성 비염, 네, 만성 비염, 지긋지긋한 이 호흡기 질환들 탈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3분 요가 리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3분 요가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보시면서 동작 따라해 주시고요. 이분은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자동차가 지난주부터 코나 EV에 대한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자동차 상담도 풀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 소식 듣고 오시죠. 오늘은 서울시 소식인데요. 서울시가 연말까지 대대적인 온라인 소비 캠페인을 펼쳐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만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국내 쇼핑몰,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타오바오 등 국내외 17개 쇼핑몰에 입점 지원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임재근 서울시 경제정책팀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온라인 소비 캠페인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잘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발생을 하고 또 재확산되고 있으면서 또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소비 시장에서 위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번에 중소기업, 스타트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의 그 판로를 개척해주는 차원에서 매일간의 이제 대대적인 온라인 소비 캠페인을 하고자 온서울 마켓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크게 저희의 그 방향은 세 가지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한 1만 개 정도의 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시키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한 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전용관을 온라인 쇼핑몰에 구축해서 또 공공구매도 확대하는 그런 방향.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구축해서 안착시키는 방향.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온라인 캠페인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비대면 쇼핑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일까요? 예,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뭐 여러 기관들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이제 경제 자체가 90% 경제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렵다 보다 보니까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긴 하는데, 그 반면에 또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비대면 매출, 즉 온라인 시장을 통한 매출은 상당히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또 위기이지만 또 기회를 다잡아서 그런 소상공인,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의 그런 어떤 판로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일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100일간의 일정은 저희가 사실 연말과 연시까지 한 100일간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물론 내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가서 100일간 할 예정이면서 저희 국내에 있는 여러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의 저희 서울시의 우수한 기업들 자체, 하위 서울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송사공인들의 업체를 1만 개를 입점시키는 거고, 그중에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비재 중심으로 저희가 상당히 이제 1년에 한 2개월에 한 번씩 이제 수상을 하는 게 이제 서울 어워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또 해외 진출을 하거나 국내에서 판로를 개척할 때 하기 위해서 기획전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뭐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아시겠지만 뭐 중국의 광군제라든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그 대규모 온라인 오프라인 그런 판매 기획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쪽에 참여해서 서울 상품을 많이 알리는 길을 삼고자 하고, 또 우리 서울 안에 있는 시민들께는 또 요 추가적인 할인 혜택도 부여드리면서 아주 편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에 큰 장점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청자분들께 온서울 마켓 홍보해 주시죠. 온서울 마켓에 오시게 되면 생필품, 화장품, 선물용품 등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만나게 되실 거고요. 이 온서울 마켓에 오는 연결을 한다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또 100일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뭐냐면 시민들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소비 행위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그런 것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우리 기업들 그리고 시민분들도 편하고 기업들에서는 판로가 개척이 되는 아주 좋은 그런 성과를 거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온서울 마켓 소비자들에게도 중소상공인에게도 서로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재근 서울시 경제정책팀장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현대차에서 지난주부터 코로나 EV에 대한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만 해도 12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계속되는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국토부에서 화재 위험이 확인된 카니발 등에 대해 리콜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자동차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시자마자 정신없다고, 네. 예, 바쁘시다고 넋두리를 늘어놓으셨는데 네. 많이 바쁘십니까? 그렇습니다. 요새 뭐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언택트 방식이 보편화됐지만은 예. 또 이제 1단계로 내려가면서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뭐 기존에 하던 방송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예. 또 학생들 가르치는 걸 주업무다 보니까 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 원격 강의도 하면서도 또 나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별도로 가르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일이 뭐 가중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다른 방송국에서 또 진행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 청취를 어떻게 잘 나옵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있군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얼마 전 현대차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코나의 화재 관련된 내용 맞습니다. 살펴봤습니다. 네. 이후에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리콜 되는 것 자체가 코나 전기차는 아직도 진행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다른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콜을 4만여 대를 발표를 했어요. 여기는 이제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도 해당이 됩니다. 예. 원인은 조금씩 다 틀려요. 4세대 신형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연료 호스가 느슨해지면서 연료가 뿜어지게 되면은 바로 화재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역시 이제 화재의 가능성 때문에 지금 현재 리콜이 한 8천여 대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또 BMW 차량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운행을 하다가 엔진이 정지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예. 리콜 들어간 요인들이 다 틀리지만은 한 4만여 대가 지금 리콜 대상으로 들어가 있고요. 가장 큰 역시 관심은 그 코나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요. 물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원인을 발표했어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하면 13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2건, 예. 13건 한데 해외에서 한 2건 생기고 나머지 10건 정도가 이제 국내에서 발생을 했는데 문제점은 2년 동안에 생기면서 배터리 쪽에서 화재가 생기다 보니까 배터리 화재인 건 확실하고요. 예. 문제는 이 셀을 공급한 LG화학의 책임이냐 또 이거를 시스템화시켜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같은 거 설치한 이 현대차 그룹 쪽의 문제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는 LG화학의 배터리 셀의 분리막이 결함이 있다라고 이제 일부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LG화학이 니네가 책임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후폭풍도 지금 거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인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거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특히 코나 전기차만 불이 났다는 얘기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LG화학에서 공급하는 부분들이 세계 1위의 배터리 회사고 기술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분리막이 아무리 양질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충전시키는 충전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 무리한 충전을 시키게 되면은 이게 스트레스, 즉 피로도가 쌓이면서 나중에는 결국 화재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은 이 양질의 분리막인데도 불구하고 운영 관리 시스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 같은 경우에 충전 상태를 너무 한 97%까지 너무 올려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피로도가 쌓이면서 화재가 생길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들이 제기되면서요. 예. 아마 이 코나 전기차의 화재는 2회전으로 넘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리콜을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 하는 방법으로 과연 제대로 되느냐라는 부분도 제기가 되고요. 또 역시 원인에 대한 것들이 아직 완전치는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했지만 너무 빠르게 결정을 지어서 완전히 나오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냐라는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LG화학의 경우에는 우리 쪽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맞습니다. 있겠고요. 네,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그래서 실험을 계속하는 진행 상태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빨리 밝혀져서 완벽하게 리콜이 안 된다면은 지금 전기차에 대한 또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 정부가 밀어붙여서 미래차의 먹거리를 확보를 하고 또 국내가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인들의 이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고민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빨리 가라앉히지 않으면 문제점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LG화학의 이런 입장이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일단은 불확실하다는 거죠. 원인에 대한 것들이 이게 과연 리콜 받아서 정상적이 되느냐 또 리콜 받았을 때 화재가 더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제기될 수가 있고요. 또 책임 소지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코나 전기차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10만 대가 판매됐는데 국내가 3만 대거든요. 해외 시장이 2배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LG화학 입장에서는 세계 1위의 2차 배터리 회사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국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될 수가 있어서 이 유탄이 여러 군데로 튀긴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LG화학에서도 당연히 원인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은 문제점이 있다. 정부가 너무 섣부르게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아이디가 그냥 간판 아나운서 최영진이란 분입니다. 네. 교수님 이 시간 마치면 옆 방송국 가셔서 방송하시네요. 대표님께 항의해야겠다고. 예, 바로 가십니까? 끝나고? 바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리콜 주로 배터리 제어 소프트웨어인 그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네네. 사실 이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일단 자동차 소유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충전시켜도 불안하고 화재가 여러 건이 발생을 했고 또 여러 상태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BMS 업데이트를 통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전을 시킬 때 배터리 팩에 코나 전기차가 5개 세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압차라든지 온도차가 심하게 발생하면은 바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신호를 또 콜센터에 연락을 해서 자동적으로 또 충전도 중지시키고 시동도 안 걸리게 만들어요. 그런 배터리 팩이 있으면은 차를 바로 싣고 가서 그 팩을 교환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원인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또 얘기가 틀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책임 소지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물론 지금 책임 자체가 100% 현대차의 책임이고 LG화학에 세리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구상권을 현대차에서 LG화학에다가 청구할 겁니다. 그러나 LG화학 입장에서는 이 셀 자체가 불량이다라는 얘기는 수용을 못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원인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밝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 집 에어컨이 얼마나 따뜻한데 이 분은 소송감이네라고 하셨는데 그 추후에 소송도 펼쳐지고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한 2, 3년 전에 그 태양광 발전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23건의 화재가 생겼는데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 1차 발표는 배터리 셀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2차 조사를 들어갔는데 2차 조사에서는 운영 방법, 관리상의 제작상의 종합적인 융합적인 문제다라고 발표해서 애매모호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나 전기차인 경우에도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은 소비자가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전기차 구입에 있어서도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문제점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네. 오늘 좀 유독 저희 문자가 많이 안 들어오는데 늘 자동차 상담 시간에는 폭주를 했었거든요. 인기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한 주 만에. 자, 자동차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래 참 상담이 많은 시간인데 지금 서둘러 보내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하고요. 이어서 카니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카니발 4세대 등에 대한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화재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맞습니다. 화재만 얘기 나오면은 2, 3년 전에 BMW 차량 화재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코나 전기차 화재 등 이 자동차에 대해 관련된 화재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1년에 역시 이제 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가 4,500건에서 5,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건에서 12건 정도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특수사 같은 건설 기계까지 포함을 하는 내용이지만은 하루에 10건 이상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부분들입니다. 전체 화재 중에서요. 자동차가 화재가 전체의 한 20%를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리콜도 역시 카니발도 이 화재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료 호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대로 조임이라든지 이런 게 느슨하게 되면은요. 문제점이 심각한 부분이고 특히 엔진이라는 것 자체가 열을 뿜고 있는 열 덩어리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연료가 누출된다든지 또는 실제로 오일 같은 거 누출돼서 주변에 있는 어떤 먼지 찌꺼기 같은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게 되면 바로 그게 화재가 될 수가 있고요. 주로 그래서 자동차 화재 중에서 90%는 엔진 쪽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엔진이 열 덩어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약간의 문제만 생겨도 화재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냉각수 문제라든지 엔진 오일 같은 것만 문제가 생겨도 역시 과열이 되면서 화재의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나온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기를 끌고 있는 차종이거든요. 반년 이상 지금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리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부정적인 시각, 브랜드 이미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좀 더 자동차 제작사가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리콜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좀 왜냐하면 자진해서 자진 리콜 해주고 또 소비자들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 더 빨리 리콜을 받고 이런 부분 긍정적이지만은 리콜이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는 자동차가 3만 개의 부품을 갖고 있는데 전기전자 시스템이 많아지면서 너무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차를 제대로 못 만들어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요새 현대차에서 문제 생기는 게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2명이 할 거, 3명이 할 걸 혼자서 다 하고 나머지 사람은 노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징계도 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런 생산 라인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 이런 불량의 자동차가 나올 수가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메이커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회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좀 상담 문자가 또 몰려오네요, 갑자기. 3653번님, 전기차는 운행할수록 주행거리가 짧아지나요? 라고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휴대폰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지는 않지만은 휴대폰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요. 2년, 3년 정도 쓰게 되면 동시 통화 시간이 줄어드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보통 하루에 종일 가던 것이 이제는 반나절 가고 또 보조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이런 거 하면 느끼실 텐데 같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것이 전기차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전 횟수가 늘어날수록 주행거리가 좀 짧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전기차 가격에 배터리 가격이 40에서 50% 차지하니까 배터리 교환하라는 얘기는 차 이거 전기차 포기하라는 뜻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의 불안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자동차 제작사들이 이 배터리에 대한 보증 기간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의 충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배터리를 무상 교환해 준다. 그러니까 가격이 4천만 원짜리 차면은 1,600에서 2천만 원짜리 배터리인데 이걸 무상 교환해 주겠다라는 건데 요새 그래서 뭐 10년 20만 킬로미터라든지 이 배터리에 대한 무상 AS 기간을 늘려주고 있어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공덕 티거님께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배터리는 좀 작으니까 위험성이 덜할까요? 라는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죠. 이 1997년 12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양산형으로 세계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 5년 정도 수명이 됐기 때문에 기술적인 완성도도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아직 얼리 어댑터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거를 첫 차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부분들은 또 내연기관차 사기에는 또 구시대적인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도리어 낫습니다. 연비도 보장이 되면서 기술적 완성도도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10분의 1 이하이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 자체가 한 200만 원, 300만 원째 되거든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좀 저렴하군요.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또 문제점이 생겨서 충전 이 용량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연기관 엔진이 자동 가동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해소시킬 수 있으면서 만족도가 높은 것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장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4715번님, 2010년 스포티지입니다. 2, 3일 정도 세워놓았다가 스타트 버튼 누르면 시동 모터가 길게 울리다가 걸립니다. 배터리 문제인가요? 배터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시동성이 좀 떨어진다. 운전자가 가장 자기 차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그래서 시동을 걸 때 일발 시동이 아니라 2번, 3번 해야지 시동이 걸린다라든지 또 평상시에 시동 시간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가솔린보다 디젤이 훨씬 더 길고요. 또 LPG는 서너 배가 더 길거든요. 아마 특징 아실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내 차가 시동성이 길어져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는요. 배터리 문제일 수도 있고 이 발전기 문제일 수 있는데 발전기에 시동이 걸린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동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이 배터리의 가능성 높습니다. 물론 이제 스타팅 모터 이 시동 모터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뭐 기르기스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시동성이 길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모터의 문제인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배터리 문제다. 배터리가 한 2년 반, 3년 돼서 수명이 다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 문제로 보입니다. 6494번님, 주유 램프가 점등되고 도대체 몇 킬로미터나 더 주행할 수 있나요? 30km다, 10km다 평균치를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네요. 차마다 용량이 좀 틀립니다. 보통 이제 한 10% 정도는 주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km는 아닙니다. 훨씬 더 길다고 보시면 돼요. 용량이 적다 하더라도 한 30km는 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0km까지 가요. 그래서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4, 50 정도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불이 들어오면 불안하거든요. 불안하죠. 그래서 불 들어올 때까지 끄는 것 자체도 별로 안 좋아요.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 디젤 차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오래 쓰게 되면은 수분기가 모여 있거든요. 근데 불이 들어올 정도면 밑에 있는 오일을 끌어내기 때문에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끌려올 수가 있어요. 자동차 엔진 상태도 나빠지기 때문에 불이 들어올 때까지 연료를 쓰지 마시고 한 4분의 1 정도 써서 불이 들어오기 한 눈금 정도 남아있을 때 미리 보충을 해주는 습관. 그래서 불이 들어오면은 한 40km 간다. 못 가도 30km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불이 이제 뜨잖아요. 그래도 좀 믿고 갑니다. 한 50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50km는 가요. 실제로 예전에 실험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고속도로에서 운행을 하면서 완전히
우리가 이제 없어질 때까지 시동이 꺼질 때까지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 기간 상당히 많이 가고요. 최소 30에서 50 정도 가니까 너무 이거 믿지 마시고요. 또 끝까지 가시는 분이 있어요. 불이 들어오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진에 바닥에 있는 거 끌려 들어오면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빨리 그렇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자동차가? 일단은 마음 불안하게. 불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가 오래 쓰다 보면은 아마 연료 탱크 청소하겠다는 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년 정도 쓰는데 몇 년, 5, 6년 정도 끌다가 밑에 연료 탱크를 내려서 밑에 보면요.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필터를 통해서 걸러주지만은 수분 같은 경우도 온도차 때문에요. 안에 수분이 끓어지면서 이게 바닥에 몰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좀 안전하게 쓴다라는 측면, 또 소비자한테 경각심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렇죠. 연료 탱크의 10% 정도에서 일반 경고등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만든 게 일반 설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009번님, 승합차 구매하는데 고민이 많네요. 환경을 생각해서 LPI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디젤을 권하더라고요. 교수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디젤은 정부에서 이제 디젤 죽이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등급 차량을 빨리 내려가게 만들어서 도심 시승 못하게 한다든지 또 환경 개선 부담금 같은 걸 부담을 시켜서 일반 소비자들이 되도록이면 소비자가 못 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은요.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아예 디젤 승용차는 없습니다. 진입을 아예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이 없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유럽 다음으로 제3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디젤이 안착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오래되게 되면은 뭐 질소 산화물 같은 거 미세먼지 원인 물질 많이 배출되는 거 아실 겁니다. 저 같으면 디젤 차량이 지금 아마 몇 년 이내 끝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디젤 차가 이제 생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친환경차 구입하는 게 좋고요. 일단 LPG 자동차는 요새 그 액화 이 분사 방식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가솔린에 육박할 연비가 되고요. 일단 가스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낫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특히 이제 승합차를 중장거리로 운행하시는 분들은 이 휘발유 대비해서 가격이 50%뿐이 안 되니까 연비를 고려를 해도 30%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은 LPG 연료가 훨씬 더 이점이 크고요. 환경적인 부분들도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은 확실하게 문제는 이제 저도 LPI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요. 하니발 같은 경우에 4세대 모델 인기가 많은데 왜 가솔린과 디젤만 만드느냐. LPG 엔진 이미 나와 있는데 LPG 모델을 추가를 해서 일반 서민들 특히 이제 중산층에서 택일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만들면 되는데 왜 안 만드느냐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에도 압력도 가고 있거든요. 좀 더 다양성 있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신 부분이에요. 요새 카니발이라든지 스타렉스라든지 승합차가 두세 가지 모델 대표적인 모델이 있는데 LPG 모델까지 지금 추가를 해서 일반인들의 선택폭을 넓게 해주고 또 친환경도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LPI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LPI. 그래서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운행을 해서요. 자기 특성에 맞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장거리인지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방송국 가셔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매일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질문 받으시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